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기사 사진은 중공의 2분기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7.6%나 될 것 같다. 그래서 비실되던 중공 경제가 다시 펄펄 날 것 같다. 뭐 이런 그 내용인데, 그 한번 자세히 봤더니 중공 애들 희망가를 중개하는 그런 기레기 기사 같습니다. 중국은행연구원이라는 곳 그 자료를 소개하는 정도인데 1분기에 연율 4.5% 깜짝 성장했다고 이렇게 중공이 발표한 것만 팩트이고요. 2분기가 1분기보다 좀 더 좋아질지 이게 이제 그 문제인데, 제가 그린 그림 한번 보시면은 지난 3년간 14분기 동안에 분기별 성장률 7.9%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례적 데이터인 두 개, 20년 1분기와 21년 1분기는 제외했고요. 그러면 7.9%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중공은 수출도 보면은 22년 10월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3월에 깜짝 그 플러스 성장을 했는데 4월에는 그 수출 증가율이 다시 둔화되었습니다. 이것도 팩트이고요. 수입 증가는 6개월 연속 감소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공의 2분기 성장이 1분기보다 별로 좋아질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 중공의 성장 전망치, 이걸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제가 평소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한편 또 그 이렇게 놀다 보니까 사진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그 카네기 인도먼트 재단이라고 매우 중요한 그 비영리 그 연구기관인데, 여기서 중공 그 관련 중요 연구 보고서가 나온 것 같아서 요거 같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중공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FDI 그 추세 한번 보시죠.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율 4월에 2.2%인데 이거 감소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답은 yes입니다. yes.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좀 더 장기적으로 보는 것인데,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는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마이너스는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총량은 조금씩 아주 느리게 늘어나긴 합니다. 2.2%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림상으로는 조만간 마이너스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중공에 대한 투자 제한 엔드, 반도체에 이어서 모든 첨단 기술 수출 제한하려는 입법을 추진 중이고요. 이런 내용을 미국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동맹들과 연합국을 형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말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서밋에서도 저 중공을 어떻게 다룰지, 이게 지금 핵심 어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 어쩌면 장기간 미국과 서방은 중공 투자 매우 제한적이다, 오히려 중공 탈출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이런 효과, 이걸 봐야 될 텐데, 즉 중공 경제에서 투자라는 것의 의미, 그 비중이 도대체 그 어떤지, 요거 정리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논의의 출발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GDP는 가계 소비하고 기업 투자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게 단순 모델이잖아요. 이걸 확장하면은 정부 순지출과 그 다음에 해외 경제 포함하기 위해서 순수출, 수출 빼기 수입한 거, 순수출, 요걸 이제 포함하면은 이제 완전한 모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소비와 투자입니다. 중공은 20세기 초반에 대략 한 50년가량을 일본하고 전쟁했죠. 그 다음에 국공 내전을 또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산화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공산주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도 엄청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공산주의 시스템이 앞으로는 결국 그 공산주의 시스템 구축한다고 투입한 그 비용은 전부 저 쓰레기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앞으로 두고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거 버려야 하는데, 공산주의 시스템 버리는데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모택동이 꼴통짓을 했기 때문에 중공 경제를 완전히 골병들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거지만 한 10억 명 정도가 버글거리는 그런 상황에서, 자, 위에서 봤듯이 GDP는 소비, 투자, 여기 가장 중요한데 소비 주도 성장은 불가능했죠.
가능하다 하더라도 아주 장구한 세월이 걸리니까 단기에 고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 주도 성장 정책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뭐 이것은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시아권의 그 성장 모델이라는 것은 어느 국가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투자 주도 성장 정책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재양 패거리들이 들고 나왔던 그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그런 거는 경제 논리에 없는 것이죠. 그거는 그냥 국민 약탈 수단이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경제 논리라는 것은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된 후에 인간 역사에서 축적돼 있던 것을 그냥 정리한 것입니다. 즉 원래 있던 것을 나중에 정리한 것이지 전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 이제 투자의 재원은 저축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 저축이라는 것은 국민 소득에서 국민 소비 뺀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국민 소득을 정의를 하고 소비를 정의를 하고 그럼 저축은 소득에서 소비 뺀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비는 가계에서 하는 것이고요. 결국 국민소득 분배 과정에서 가계소득 줄이는 정책을 사용해야지 그래야지 가계 소비가 줄어들고 그래야지 강제적으로 사회적 저축이 늘어나서 그걸 투자 재원으로 이제 탈탈 털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건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투자 재원으로는. 그러니까 투자는 여유 있는 데서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부자 나라의 저축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즉 미국과 서방의 저축을 활용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빌려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 투자는 빚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또 외국인 직접 투자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외국인 직접 투자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결국 다 공짜가 아니죠. 이자를 줘야 합니다. 나의 저축을 투자하면은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타인의 저축을 사용하면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투자의 효율성, 즉 투자로 인한 수익이 투자의 비용보다 큰 그런 투자에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 경제에서는 이것을 시장 원리로 통제를 하는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냥 국가 체제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효율성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요. 이런 이제 일반론을 기초로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GDP에서 차지하는 투자의 구성 비율입니다.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림만 보시죠. 경제적 선진국들은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20%라는 겁니다. 20%. 세계 전체 평균은 지금 25%고요. 한국은 대략 한 30% 정도이다. 즉 한국도 투자가 주도 성장 정책을 펴왔던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 비율이 투자 비율 하락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도 장기적으로 저성장을 전망한다. 뭐 그런 근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우 특이한 것이고 중공입니다. 중공 모습 보시죠. 90년에는 25%도 안 됐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주도 성장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투자 드라이브 정책을 폈는데 고점이 47%까지 갔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데이터입니다. 요즘은 44% 수준이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투자 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B2입니다. 빚내서 성장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할 돈은 빌려와야 합니다. 이자 줘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 초기에는 가장 생산적인 곳에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의 생산성이 당연히 높습니다. 초기에는. 투자의 과실이 이자보다 높다. 즉 이자 주고도 남는 투자가 된다. 이런 겁니다. 초기에는. 그런데 투자의 한계 생산성은 체감한다는 것은 경제 법칙입니다. 경제 논리입니다. 이거는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이건 경제 논리입니다. 여기에 공산주의 비효율까지 겹쳐졌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수익이 투자 비용보다 적은, 즉 투자해서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그 기업 실적 보고서 볼 때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국가 전체적으로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이 그렇다면은 이 시장 경제에서는 결국 시장에서 퇴출되는데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국가가 하는 거니까 그냥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공에서도 저런 그러니까 투자 수익이 투자 비용보다 적은 그런 프로젝트가 점점 더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부채 부담, 뎃 버든이라는 거 이게 그냥 가장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시장 원리는 투자 수익이 투자 비용보다 적으면은 그런 프로젝트는 기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공은 지금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 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비생산적인 투자라는 게 뭐겠습니까? 투자 소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투자 수익률이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투자를 하면은 그러면 GDP 성장률보다 부채 성장률을 훨씬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비생산 투자도 하게 되면은 중공 GDP 그 자체는 높인다 이겁니다. 아직 그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래서 비생산적 투자를 만약에 기각을 했더라면은 지금까지 봤던 중공의 저런 높은 GDP 성장률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게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봤던 중공에서 높은 성장률은 상당히 많은 거품이 끼어 있는 상태다. 뭐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그 부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투자의 생산성 증가시켜야 합니다. 투자 생산성 증가시킨다. 즉 투자 수익률 높인다. 투자 효율 높인다. 이런 겁니다. 투자로 인한 성과를 투자를 하기 위한 비용보다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계속 해왔죠. 그래서 어떤 그 기술 분야 투자를 재조정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카네기 재단의 그 연구자의 평가입니다. 요거는 그분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이분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공 내부 그 경제 불균형이 너무나 심하고 깊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 수단들이 매우 한정적인데 그런 수단들에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 앞으로는 경제 성장할 때 투자 의존성을 크게 줄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소비를 크게 늘려야 한다.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소비를 늘릴 수 있겠는가? 그게 매우 제한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높은 투자 의존성을 가진 저런 어떤 그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균형이 너무 크기 때문에 GDP에서 투자 비중을 앞으로는 줄여야 하는데 그러면은 경제 전체 영역에서 심각하게 성장률 하방 압력을 받게 된다. 이것이 그 연구 보고서 카네기 재단의 연구 보고서의 그 주요한 그 논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공 경제 엘리트들도 지금까지 투자 주도 정책 요거 한계에 달했다.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 소비 주도 성장으로 이게 정상적인 것이니까 이렇게 그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를 만들어야겠다. 다 대체로 인정을 하고 수도 없이 이렇게 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그 아주 재미있는 그 인상에 남는 그 주장이 이렇게 그러니까 투자 주도 성장에서 소비 주도 성장으로 경제 체제를 리밸런싱 해야만 하는데 이거는 할까 말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공이 하기 싫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데 다만 중공당국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그 경로와 속도를 좀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소비 주도 성장을 하려면 국민소득 분배할 때 가계소득을 늘려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줄이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펴왔는데 반대로 이걸 이제 가계소득을 늘려줘야 하는데 그러면은 다른 부분을 줄여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 줄어드는 그 부분에서 당연히 그 저항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지난 수십 년간 중공은 투자 증가 속도가 GDP 증가 속도보다 빨랐고 이 말은 빚이 더 빨리 늘었다는 겁니다. GDP 증가 속도보다도 GDP 증가 속도는 소비 증가 속도보다 더 빨랐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중공 경제가.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투자, GDP, 소비 관계를 볼 때 투자 증가 속도가 GDP 증가 속도보다 빨랐고 GDP 증가 속도가 소비 증가 속도보다 빨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걸 정확하게 반대가 돼야 한다. 즉 최소한 다음 수십 년 동안은 소비가 GDP 성장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GDP가 투자 성장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려니까 정치적 제약사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중공이 지불하게 될지 가늠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카네기 인도우먼트 포 인터내셔널 피스라는 곳 거기에 있는 마이클 패티스라는 분이 연구를 했는데 중공의 경제 그 리밸런싱 과정에서 GDP 하락 그 압력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시나리오를 5개를 준비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중공의 장기 GDP 성장률 2%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것이 이분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 자료 캡처한 그림 같이 한번 보시면 거기 GDP보다도 주황색 TSF라는 숫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영을 해서 부채 부담이 지금 폭증한 사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F가 뭔가? 저거는 Total Social Financing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중공이 금융제도 탈탈 털어서 대출, 주식, 채권, 그다음에 통화량 증가시키고 통화량 증가가 위안, 종이돈 프린트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털탈 털어서 그래서 요즘 말로 우리 한국식 말로 표현하면은 사회주의적 영끌 투자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 예. 보시면 TSF 즉 그러니까 빚이 폭증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 비교적 좀 정독을 했는데 저 2%라는 저 GDP 장기 성장률 저것도 낙관적이지 않은가 저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2%의 저 숫자 달성한다는 그 전제는 뭡니까? 중공 경제가 세계 시장에 정상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잖아요. 글로벌 시장이 지금 접근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가령 지금 현재 당장 첨단 반도체 구할 수도 없고 장비도 구할 수도 없고 기술 교류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려면은 투자 효율성을 높이려면은 이제 대체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야지 투자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그거 막혀버리면은 투자 효율성은 앞으로 점점 더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고 이 중공에 대한 제재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이거죠. 장기간 계속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제재의 강도는 더 높아질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 중공 경제 성장률 0에서 1%대 일단 열어둬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심심치 않게 마이너스 성장도 구경할 것 같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